안녕하세요. 나의 소중한 친구 여러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당신의 공간에서 가장 아늑한 곳을 찾아 몸을 맡겨보세요. 어쩌면 당신의 손에는 시원한 물 한 잔이 들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투명한 유리잔 속에서 조용히 흔들리는 물. 그 표면 위로 부서지는 희미한 불빛. 우리는 이 단순한 액체를 매일 마시고 사용하고 또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이 물 한 잔 속에 담긴 우주적인 서사를 탐험해 보려 합니다. 이 물방울 하나가 어떻게 저 멀리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태양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행성의 모든 생명이 어떻게 이 투명한 액체의 춤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대담한 상상 하나를 펼쳐볼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행성의 모든 물, 즉 광활한 대양과 거대한 빙하, 고요한 강과 호수, 그리고 우리 몸속을 흐르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모두 모아서 그 거대한 물의 정수를, 우리를 있게 한 근원, 바로 태양에게 돌려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상 속에서 물이 사라진 지구에 남게 될 당신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상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거대한 순환과 변환, 그리고 가장 평범한 것 속에 숨겨진 경이로움에 대한 이야기이니까요. 그러니 편안한 자세를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진심으로 마음에 들 때만요.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댓글에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곳의 시간은 몇 시인지 알려주시겠어요? 이 넓은 세상,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같은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는 우리가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것은 언제나처럼 멋진 일일 겁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되셨나요? 눈을 감고 당신의 의식을 제 목소리의 흐름에 부드럽게 맡겨주세요.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 행성의 가장 근본적인 물질, 물에 대한 명상으로 시작됩니다. 물, 우리는 그것을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로 이루어진 단순한 분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물은 결코 단순한 화학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무대이자 역사의 조각가이며 행성의 기억을 담고 흐르는 액체입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은 이 물의 자궁 속에서 태어났고 우리의 몸 역시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은 자신의 독특한 성질로 생명을 가능하게 합니다. 얼음이 물보다 가벼워져 수면 위로 떠올라 차가운 겨울에도 물속 생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물은 거의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는 만능 용매로서 세포 안에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온갖 화학 물질들을 실어 나릅니다. 물이 없었다면 단백질도, 유전자도, 그리고 우리 자신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물은 또한 이 행성의 가장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수십억 년에 걸쳐 물은 가장 단단한 바위를 깎아 거대한 협곡을 만들고 대륙의 해안선을 부드럽게 다듬었습니다. 강물은 흙과 영양분을 실어 날라 비옥한 삼각줄을 만들었고 빙하는 산의 얼굴을 조각하여 날카로운 봉우리와 깊은 계곡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보는 지구의 모든 풍경은 사실 물과 시간이 함께 쓴 장엄한 시입니다. 이 모든 물은 결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물의 순환이라 불리는 영원하고도 거대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 춤의 지휘자는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의 따스한 에너지가 바다의 표면을 비추면 물 분자들은 활기를 얻어 가벼운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이것은 마치 행성이 깊은 숨을 내쉬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수증기는 서로 뭉쳐 구름이 되고 바람을 타고 대륙의 깊은 곳까지 여행합니다.
그러다 차가운 공기를 만나면 다시 무거운 물방울이 되어 비나 눈이 되어 땅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행성이 내쉬었던 숨을 다시 들이마시는 과정입니다. 땅에 떨어진 물은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어 다시 기나긴 여정을 거쳐 바다로 돌아갑니다. 이 거대한 순환은 행성의 혈액순환계와도 같습니다. 태양이라는 심장이 뿜어내는 에너지로 물이라는 혈액이 행성의 모든 구석구석으로 흘러가 생명을 전달하고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마시는 물 한 모금은 수억 년 전 어느 공룡의 눈물이었을 수도 있고 히말라야 정상의 빙하 속에 갇혀있던 기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은 모든 것을 연결하고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의 상상 속에서 우리는 이 거대한 순환을 거스르는 불가능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행성의 모든 물을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모으기로 결심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의 모든 강들이 바다를 향한 흐름을 멈추고 거꾸로 산맥을 향해 솟아오릅니다. 땅에 내리던 빗방울들은 공중에서 멈추어 하늘로 다시 빨려 올라갑니다. 모든 식물의 잎사귀에서, 모든 동물의 세포에서 수분이 부드럽게 빠져나와 안개처럼 피어오릅니다. 마침내 거대한 대양들이 그 깊은 해저분지로부터 통째로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의 모든 물이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의해 떠받쳐지듯 하늘의 한 점으로 모여듭니다. 수시간에 걸쳐 지구의 모든 물은 하나의 거대한, 수정처럼 맑고 거대한 구체로 합쳐집니다. 그것은 푸른 행성 옆에 떠있는 또 다른 작은 행성처럼 보입니다. 지름이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완벽한 구형태의 물방울. 그 표면 위로는 이제 물이 사라진 메마른 지구의 모습과 저 먼 우주의 별들이 왜곡되어 비칩니다. 이것이 바로 푸른 구슬의 눈물 한 방울입니다. 이 행성이 수십억 년 동안 품어왔던 모든 생명의 정수이자 모든 이야기의 액체 기록 보관소입니다. 이 경이로운 물방울을 바라보며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모든 물은 애초에 어디에서 왔을까요? 과학자들은 아직 이 질문에 대한 완전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 가설은 물이 처음부터 지구의 일부였다고 말합니다. 지구가 형성될 때 물 분자들은 암석 속에 갇혀 있었고 이후 수억 년에 걸친 화산 활동을 통해 뜨거운 수증기 형태로 지표면으로 분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물은 지구의 심장에서 태어난 이 행성의 토착 자녀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매력적인 가설은 물이 외부에서 온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태양계 형성 초기에 지금의 소행성대보다 더 먼 바깥쪽 차가운 지역에서 얼음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혜성과 소행성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우주의 눈덩이들이 수억 년 동안 끊임없이 젊은 지구와 충돌하면서 자신들이 머금고 있던 물을 이 메마른 행성에 배달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우리를 존재하게 한 물은, 그리고 우리 몸을 이루는 물은 사실 이 행성의 것이 아닌 아주 먼 우주 여행자가 가져온 외계의 물질인 셈입니다. 물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우주적 역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 신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희미한 젊은 태양 역설이 바로 그것입니다. 과학자들의 모델에 따르면 약 40억 년 전 태양계 초기의 태양은 지금보다 30%나 더 어두웠습니다. 그 정도의 에너지로는 지구는 표면 전체가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눈덩이 행성이 되었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견한 가장 오래된 암석들의 증거는 그 시절 지구에 분명히 액체 상태의 바다가 존재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아마도 당시 지구의 대기에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온실가스가 많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요인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행성에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주 절묘하고 아슬아슬한 균형의 결과물, 거의 기적에 가까운 사건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 모든 기적과 신비, 그리고 생명의 역사를 담고 있는 거대한 물방울이 우리의 상상 속에서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그것은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 자신의 또 다른 부모이자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었던 태양을 향한 길고 고요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물방울의 표면에 비친 지구의 모습은 점점 더 작아집니다. 푸른빛은 사라지고 이제 그것은 물기 하나 없는 갈색과 회색의 죽은 암석 덩어리처럼 보입니다. 한 행성의 눈물이 이제 별을 향해 날아오릅니다. 푸른 구슬의 눈물이 행성을 떠나는 순간, 그것은 자신이 태어난 모성의 모든 보호를 잃었습니다. 지구의 얇지만 소중한 대기층, 그리고 행성의 자기장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방패막을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진실, 즉 극심한 추위와 완전한 진공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공이라고 부르는 공간에 텅 비어 있음은 가장 먼저 거대한 물방울의 표면에 극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외부의 압력이 사라지자 액체 상태의 물 분자들은 더 이상 서로를 붙잡아둘 힘을 잃었습니다. 물방울의 가장 바깥층은 순간적으로 그리고 폭발적으로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는 증발이었습니다. 거대한 구체는 희미한 수증기의 후광에 둘러싸였고 마치 유령 같은 안개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격렬한 기화는 역설적으로 자기 파괴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액체가 기체로 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열에너지를 주변에서 빼앗아야 합니다. 표면의 물이 끓어오르면서 그 바로 아래층의 물은 급격하게 온도를 잃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주의 또 다른 진실, 즉 혹독한 추위가 지배권을 주장했습니다. 태양의 빛이 닿지 않는 그림자 속에서 우주 공간의 온도는 절대 0도, 즉 섭씨 영하 273도에 가깝습니다. 이 절대적인 냉기는 방금 열을 잃고 차가워진 물의 표면을 순식간에 덮쳤습니다. 끓어오르던 표면은 거의 즉각적으로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물방울은 스스로를 위한 수정 같은 피부를, 얇고 투명한 얼음의 껍질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얼어붙는 과정은 우리가 연못에 물이 어는 것을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경이로운 광경이었습니다. 수시간에 걸쳐, 그리고 수일에 걸쳐 얼음층은 점점 더 두꺼워지며 구체의 중심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외부의 진공과 내부의 액체 상태라는 극단적인 경계면에서 얼음 결정은 완벽에 가까운 거대한 기하학적 형태로 자라났습니다. 우리는 이 투명한 얼음 껍질을 통해 내부의 액체물이 서서히 고체로 변해가는 장엄한 과정을, 마치 행성 크기의 눈송이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과정 속에는 음펜바 효과라 불리는 기묘한 과학적 미스터리도 숨어 있었을지 모릅니다. 특정 조건 해서는 차가운 물보다 뜨거운 물이 더 빨리 어는 이 역설적인 현상처럼 적도의 따뜻한 바닷물에서 온 부분이 극지의 차가운 심층수보다 먼저 얼음 결정을 맺는 우리의 직관을 거스르는 아름다운 춤이 그 안에서 펼쳐졌을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기나긴 시간이 흐른 뒤 거대한 물방울 전체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액체 행성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구의 모든 바다와 강, 그리고 생명의 기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 즉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거대한
혜성이 되었습니다. 그 표면은 수만 년 동안 연마된 렌즈처럼 완벽하게 매끄러웠고 저 멀리 태양의 빛을 반사하여 어두운 우주 공간 속에서 하나의 밝은 등불처럼 빛났습니다. 이제 얼어붙은 침묵의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거대한 얼음 혜성은 어떤 추진력도 없이 오직 태양의 중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에 이끌려 자신의 운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것은 완전한 침묵 속에서 여행합니다. 소리를 전달할 공기가 없기에 우주는 가장 깊은 고요의 공간입니다. 여행의 첫 번째 이정표는 화성입니다. 붉은 흙먼지로 뒤덮인 이 작은 행성은 한때 자신의 표면 위로 강과 바다를 가졌을지도 모르는 우리의 마른 지구와 닮은 슬픈 형제입니다. 얼음 혜성은 이 붉은 행성의 궤도를 말없이 지나쳐갑니다. 이 기나긴 여행길 위에서 우리는 비어있음의 본질에 대해 사색하게 됩니다. 얼음 혜성이 여행하는 이 광활한 공간은 정말로 텅 비어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무라고 생각되는 공간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태양에서는 끊임없이 광자와 하전 입자의 흐름, 즉 태양풍이 불어나와 이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수십억 광년 떨어진 머나먼 은하에서 출발한 희미한 전파가 이 순간에도 우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행성들은 자신의 중력으로 주변의 시공간을 휘게 만들고 그 휘어진 공간 자체가 하나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주의 95%를 차지한다고 알려진, 하지만 우리가 아직 그 정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이 모든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비어있음이란 과연 가능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무라고 인식하는 것이 단지 우리가 그것을 감지할 감각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또 다른 종류의 존재일 뿐일까요? 어쩌면 우주는 근본적으로 가득 차 있으며 비어있음이란 단지 우리의 인식의 한계가 만들어내는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얼음 혜성은 화성과 목성 사이에 펼쳐진 소행성대를 통과합니다. 영화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위험한 암석밭이 아닙니다. 실제 소행성대는 대부분이 텅 빈 공간이며 소행성들은 서로 수백만 킬로미터씩 떨어져 있는 외로운 섬들입니다. 우리의 혜성은 태양계 형성 초기의 역사를 간직한 채 묵묵히 떠있는 몇몇 소행성들을 먼 발치에서 지나쳐 갈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혜성은 태양계의 거인들과 마주합니다. 가장 먼저 거대한 목성입니다. 그 압도적인 크기와 표면을 휘감는 대적점의 붉은 눈. 목성은 마치 태양계의 왕처럼 이 작은 방문객의 여정을 위험 있게 내려다봅니다. 그 강력한 중력이 혜성의 궤도를 살짝 휘게 하지만 최종 목적지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은 아름다운 고리를 가진 토성입니다. 수십억 개의 얼음 조각들이 만들어내는 그 경이로운 광경은 어쩌면 우리 혜성의 미래를 보여주는 예언과도 같을지 모릅니다. 수개월 혹은 수년에 걸친 여행. 지구의 모든 생명을 품고 있던 물은 이제 차갑고 단단한 얼음이 되어 태양계의 가장 깊은 침묵 속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때 존재했던 푸른 세계에 대한 얼어붙은 기념비입니다. 그것은 추위와 진공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여정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태양과의 거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별의 영향력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따뜻하고 강력한 숨결이 되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침묵은 곧 별의 열기에 의해 깨질 것입니다. 얼어붙은 침묵의 여행은 영원히 계속될 수 없었습니다. 태양계의 거인들을 뒤로하고 거대한 얼음 혜성은 다시 태양계의 안쪽으로 자신의 운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제 태양은 더 이상 저 멀리 있는 작은 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눈부시게 타오르는 거대한 원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감은 더 이상 중력이라는 조용한 이끌림만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것은 직접적인, 부인할 수 없는 온기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입자들의 흐름으로 느껴졌습니다. 별의 숨결이 수억 킬로미터의 진공을 가로질러 마침내 지구에 얼어붙은 눈물에 닿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변화를 보인 것은 혜성의 완벽하게 매끄럽던 표면이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절대 0도에 가까운 추위에 노출되어 있던 얼음의 표면 온도가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온도가 섭씨 영하 100도를 넘어서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의 진공 속에서는 얼음이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변하는 승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혜성의 표면은 녹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마른 연기가 피어오르듯 조용히 증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표면 아래에 미세한 균열 속에 갇혀있던 가스들이 압력을 받아 간헐천처럼 희미한 기체 기둥을 우주 공간으로 뿜어냈습니다. 수억 년 동안 잠들어 있던 거인이 마침내 긴 잠에서 깨어나 첫 숨을 내쉬는 것 같았습니다. 태양에 더 가까워질수록 이 승화 과정은 기하급수적으로 격렬해졌습니다. 이제 혜성의 얼음 핵 전체는 그 자체의 희미한 대기, 즉 코마라고 불리는 거대한 가스 구름에 둘러싸였습니다. 이 코마는 얼음 핵 자체에 미약한 중력에 의해 붙들려 있는 수증기와 먼지로 이루어진 거대한 후광이었습니다. 그 크기는 상상을 초월하여 직경이 수백만 킬로미터에 달하며 한때는 태양 자체보다도 더 커졌습니다. 우리의 얼음 혜성은 더 이상 단순한 얼음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심에 작은 핵을 품고 있는 거대하고 영적인 가스 성운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코마에 태양의 두 가지 다른 숨결이 닿으면서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쇼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꼬리의 탄생입니다. 첫 번째 숨결은 태양풍입니다. 태양에서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전기를 띤 입자들의 초고속 흐름. 이 태양풍이 코마의 수증기 분자들과 충돌하자 그것들은 전자를 잃고 이온화되어 푸른빛을 내며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온화된 입자들은 태양풍의 강력한 힘에 의해 태양의 정반대 방향으로 마치 거대한 빗자루로 쓸어내듯 일직선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결과 수억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나가는 가늘고 곧으며 섬뜩할 정도로 아름다운 푸른빛의 이온 꼬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혜성이 우주의 캔버스 위에 그어놓은 빛나는 사파이어 선과도 같았습니다. 두 번째 숨결은 태양빛 그 자체, 즉 복사압입니다. 빛의 입자인 광자는 질량은 없지만 운동량을 가지고 있어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압력을 가합니다. 이 압력은 이온화된 가스보다는 무거운 먼지 입자들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승화 과정에서 얼음과 함께 방출된 지구의 흙과 암석에서 온 미세한 먼지 입자들은 이 복사압에 의해 부드럽게 뒤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태양풍만큼 강력하지는 않았기에 이 먼지들은 혜성의 공전 궤도를 따라 부드럽게 휘어지는 넓고 뿌연 곡선을 그렸습니다. 이 먼지 꼬리는 태양빛을 반사하여 넓고 부드러운 황백색의 빛을 띄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공혜성은 태양계 역사상 가장 장엄한 혜성이 되어 두 개의 서로 다른 꼬리를 자랑하며 태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곧고 푸른 이온 꼬리는 태양의 자기장을, 휘어지고 노란 먼지, 꼬리는 중력의 법칙을 보여주는 거대한 우주적 지식이었습니다. 이 두 꼬리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며 마치 혜성이 시간과 공간의 교차로에 서 있음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승화가 계속되면서 혜성을 둘러싼 가스와 먼지 구름은
점점 더 거대해졌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태양계가 처음 태어났을 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원시 행성상 선군. 수십억 년 전, 젊은 태양 주위에는 바로 이런 거대한 가스와 먼지 원반이 있었고, 그 속에서 행성들이 잉태되었습니다. 지구에 모든 물이 모여 만들어진 이 혜성은 이제 행성이 되기 이전의 자신의 가장 원초적인 상태, 즉 무정형의 성운 상태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순환. 행성으로 태어났던 물이 다시 행성의 재료가 되어 별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장엄한 변태의 과정, 즉 액체에서 고체로, 그리고 다시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물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형태와 본질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물은 주변 환경의 온도와 압력에 따라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바꾸었습니다. 광활한 태양, 단단한 빙하, 그리고 이제는 형태 없는 가스 구름. 그 겉모습은 계속해서 변했지만 그 본질, 즉 수소와 산소 원자로 이루어진 그 근본적인 정체성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일시적인 형태, 즉 우리의 육체, 사회적 역할, 그리고 우리가 처한 환경에 의해 정의되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그 모든 변화의 이면에 결코 변치 않는 어떤 본질적인 나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학생에서 직장인으로, 누군가의 자녀에서 부모로 끊임없이 역할을 바꾸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는 세포들도 수년 주기로 대부분 교체됩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변화를 겪는 동안 변치 않고 나를 나이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진정한 정체성이란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변화하는 모든 형태를 관통하며 흐르는 보이지 않는 연속성의 강물 그 자체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의 혜성은 그 단단한 얼음 핵을 거의 다 이뤘습니다. 중심에는 빠르게 작아지는 얼음의 심장이 남아있고 그 주위는 지구의 바다 전체가 변해서 만들어진 거대한 유령 같은 구름이 감싸고 있으며 그 뒤로는 두 개의 장엄한 꼬리가 수억 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하나의 물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태양계 안쪽을 아름답게 수놓는 하나의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태양의 가장 바깥쪽 대기, 즉 코로나의 뜨거운 입김이 느껴지는 곳까지 다가왔습니다. 고체에서 기체로의 변신은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그 기체 자체가 별에 상상할 수 없는 열기와 직접 마주했을 때 겪게 될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거대한 혜성의 장엄한 춤은 이제 그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수증기와 먼지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름은 태양의 가장 바깥쪽 대기, 즉 희박하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코로나 속으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아는 물질의 법칙이 상식의 경계를 넘어 왜곡되는 별의 문턱이었습니다. 코로나는 태양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태양의 표면이라고 부르는 광구의 온도는 섭씨 5,500도 정도이지만 그 위로 수백만 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진 이 코로나의 온도는 무려 수백만 도에 달합니다. 열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더 뜨거워지는 이 현상은 코로나 가열 문제라 불리며 현대 천체 물리학의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태양의 강력한 자기장이 꼬이고 재결합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거나 혹은 태양 표면에 진동이 파동이 되어 코로나를 가열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누구도 그 완전한 답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물구름은 이처럼 불가사의하고도 맹렬한 에너지의 바닷속으로 지금 막 뛰어든 것입니다.
이 상상을 초월하는 열기 속에서 가장 먼저 시련을 맞이한 것은 바로 물 분자, 그 자체의 결합이었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두 개의 수소 원자와 한 개의 산소 원자는 공유 결합이라는 강력한 끈으로 묶여 안정적인 삼각형 구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견고한 파트너십이 바로 물의 모든 경이로운 특성, 즉 생명을 탄생시키고 유지하는 능력의 근원이었습니다. 이 결합은 지구의 그 어떤 열기나 압력 속에서도 굳건히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별의 대기 속에서는 그 어떤 결합도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의 수백만도 열기 속에서 수증기 분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서로 충돌하고 주변의 뜨거운 플라스마 입자들과 부딪혔습니다. 이 격렬한 충돌 에너지는 마침내 그 견고하던 공유 결합을 끊어버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폭발적인 파괴라기보다는 차라리 하나의 해방에 가까웠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물이라는 하나의 정체성 아래 묶여있던 세 개의 원자들이 마침내 각자의 자유를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H2O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는 각각 독립적인 존재가 된 수많은 수소 원자들과 산소 원자들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분해이자 동시에 각각의 원소들이 자신의 가장 근본적인 기원으로 돌아가는 장엄한 귀향이었습니다. 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얻은 수소와 산소 원자들은 태양의 중력에 이끌려 더 깊은 곳으로, 더 뜨거운 곳으로 계속해서 끌려 들어갔습니다. 온도가 수만 도를 넘어서자 원자 자체의 구조마저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격렬한 열에너지는 원자 핵을 공전하던 전자들을 그 궤도에서 완전히 떼어내버렸습니다. 마치 겹겹이 껴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어던지듯 원자들은 자신의 전자 껍질을 잃고 벌거벗은 원자 핵과 자유로운 전자의 상태로 분리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물질의 네 번째 상태, 플라스마입니다. 이제 지구의 모든 물은 그 형태와 분자 구조, 심지어 원자 구조마저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수소 원자핵과 산소 원자핵, 그리고 그들이 내어놓은 자유전자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플라스마 구름이 되어 태양의 플라스마, 대기 속으로 완벽하게 섞여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지구의 물이라는 특별한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태양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수십억 년에 걸친 긴 여행 끝에 물은 마침내 자신과 같은 상태의 물질로 이루어진 고향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이 장엄한 분해의 과정은 우리에게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탐구했던 아르케, 즉 만물의 근원에 대한 질문을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철학자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이 바로 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것은 물에서 나와 물로 돌아간다고 믿었죠. 하지만 다른 철학자들은 공기나 불, 혹은 더 추상적인 무언가가 근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탈레스가 만물의 근원이라 믿었던 물이 사실은 수소와 산소라는 더 근본적인 요소로 분해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소와 산소조차도 원자핵과 전자라는 더 작은 단위로 나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물의 진정한 본질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생명을 주는 물 분자라는 복잡한 결합체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결합체를 이루고 있는 아주 먼 옛날 다른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졌을 각각의 원자들의 그 본질이 있는 것일까요? 아름다운 시계 하나를 완전히 분해하여 톱니바퀴와 나사 더미로 만들어 놓았을 때 우리는 시간이라는 그 시계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하게 될까요? 아니면 그저 의미 없는 부품 더미만을 얻게 될까요? 어쩌면 본질이란 부분이 아닌 전체 속에, 분해가 아닌 결합 속에만 존재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슬픈 분해가 아니라 기쁜 재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속에 물을 이루고 있는 수소 원자들은 대부분 우주가 처음 탄생했을 때, 즉 빅뱅의 순간에 만들어진 우주의 가장 오래된 물질입니다. 반면 산소 원자들은 태양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존재했던 거대한 별이 자신의 삶을 마감하며 초신성 폭발을 일으켰을 때 그 별의 심장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고아 원자들은 수십억 년 동안 우주를 떠돌다가 태양계의 어느 작은 행성에서 운명적으로 만나 물이라는 이름으로 결합하여 생명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 즉 별의 내부라는 환경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헤어졌던 가족이 마침내 다시 만나는 것과 같은 우주적 규모의 귀향입니다. 이제 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형태도 정체성도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제 태양의 불타는 대기 속에서 소용돌이치는 거대한 수소와 산소 플라스마 구름만이 남아 있습니다. 지구의 눈물은 마침내 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변신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해방된 원소들이 별의 심장부, 즉 핵융합 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리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역설이 펼쳐질 무대가 완벽하게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지구의 물은 태양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특별한 손님이 아닌 수소와 산소의 플라스마가 되어 별의 거대한 대기 속으로 완전히 섞여 들어갔습니다. 이 위대한 합일의 순간에 우리의 지구적 직관은 하나의 당연한 질문을 던집니다. 불 위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 불은 꺼진다. 이것은 우리가 모닥불 앞에서, 촛불 앞에서 수천 년 동안 경험으로 체득한 가장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성 하나를 통째로 이루고 있던 거대한 물을 태양이라는 거대한 불 위에 부었으니 저 별의 빛도 이제 사그라들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상상력은 지구의 작은 부엌을 떠나 우주라는 거대한 실험실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우리가 아는 그런 종류의 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태양의 빛과 열은 나무가 산소와 결합하여 타는 화학적 연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근본적이고 훨씬 더 강력한 힘, 바로 핵융합의 결과물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 태양의 심장부, 그 중심핵으로 우리의 의식을 여행시켜 봅시다. 그곳은 상상할 수 없는 힘들이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태양 자체에 엄청난 질량이 만들어내는 중력이 모든 것을 중심으로 안쪽으로 끊임없이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 압력은 지구 대기압의 수천억 배에 달하며 온도는 섭씨 1500만 도를 넘어섭니다. 이 극단적인 환경은 바로 중력이라는 거대한 망치가 원자라는 모루를 내리치는 우주적인 대장간입니다. 이 대장간의 주된 재료는 수소, 즉 우주에서 가장 단순하고 풍부한 원소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양성자 하나로 이루어진 수소 원자핵들은 서로 같은 양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자석의 같은 극처럼 서로를 강력하게 밀어냅니다. 하지만 태양의 중심핵에서는 중력의 압도적인 힘이 이 반발력을 짓눌러 버립니다. 중력은 수소 원자핵들을 서로에게 너무나도 가깝게 거의 서로의 몸속으로 파고들게끔 강제로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떤 임계점을 넘는 순간 자연의 또 다른 힘, 즉 강한 핵력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힘은 아주 짧은 거리에서만 작용하지만 전작이 반발력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 힘에 의해 4개의 수소 원자핵은 마침내 하나의 헬륨 원자핵으로 융합됩니다. 이것이 바로 양성자 연쇄 반응이라 불리는
태양이 빛나는 이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주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융합된 헬륨 원자핵 하나의 질량은 융합되기 전 4개의 수소 원자핵의 질량을 합친 것보다 아주 약간 약 0.7% 정도 가볍습니다. 사라진 질량. 그것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이 사라진 질량이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 EXmc2에 따라 엄청난 양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질량은 가장 농축된 형태의 에너지일 뿐입니다. 태양은 매 초마다 수억 톤의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면서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아주 작은 질량을 빛과 열이라는 순수한 에너지로 바꾸어 우주 공간에 흩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맞이하는 햇살은 바로 이 질량과 에너지의 위대한 변환이 낳은 기적의 산물입니다. 이제 우리의 역설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구에서 온 물은 분해되어 수소와 산소 플라스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양의 새로운 수소는 이제 태양의 대류를 따라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저 뜨거운 핵융합의 대장간을 향해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불을 끄기 위해 부었던 물은 역설적으로 그 불을 더욱 거세게 만들 가장 완벽한 연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구의 눈물은 태양의 식사였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별의 심장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토록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확신의 이면에는 태양 중성미자 문제라 불렸던 위대한 과학적 추리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핵융합 과정에서는 빛과 열뿐만 아니라 중성미자라는 아주 기묘한 유령 같은 입자가 함께 방출됩니다. 이 입자는 다른 물질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고 모든 것을 통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 깊은 곳에 거대한 탐지기를 만들어 태양의 핵에서 직접 날아오는 중성미자를 관측함으로써 핵융합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예측했던 양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중성미자밖에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미스터리였습니다. 우리의 태양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일까요? 그 해답은 태양이 아닌 중성미자 자체의 기묘한 성질에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중성미자가 지구로 날아오는 동안 서로 다른 종류의 중성미자로 모습을 바꾸는 중성미자 진동 현상을 겪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탐지기는 그중 한 종류의 중성미자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위대한 발견은 우리에게 중성미자의 새로운 물리학을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태양의 중심화핵에 대한 우리의 이론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저 멀리 있는 별의 심장을 이 유령 입자를 통해 직접 들여다보고 있는 셈입니다. 이 핵융합이라는 현상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창조와 파괴의 심오한 이중성과 마주하게 됩니다. 핵융합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주의 가장 위대한 창조적 힘입니다. 그것은 빛과 열을 만들어 생명을 가능하게 하고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모든 원소들, 즉 우리 몸을 이루는 탄소와 산소, 뼈를 이루는 칼슘을 만들어낸 위대한 별의 연금술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핵융합 덕분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동일한 과정이 태양의 유한한 수소 연료를 끊임없이 소모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년 후 태양의 중심화에게 수소가 고갈되면 핵융합은 멈추고 중력 붕괴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는 중심부의 온도를 더욱 높여 이제는 헬륨을 핵융합시키는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태양은 균형을 잃고 거대하게 팽창하여 적색 거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팽창하는 불길은 수성, 금성,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한때 살았던 메마른 지구까지 집어삼키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창조한 바로 그 힘이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는 언제나 파괴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일까요? 어떤 힘이 순수하게 선하거나 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창조적인 행위는 그 행위 자체 속에 자신의 궁극적인 종말의 씨앗을, 필연적인 그림자를 내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의 역설은 그 모습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태양에게 건넨 물이라는 선물은 불을 끄는 성수가 아니라 힘을 북돋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별의 심장은 이제 더 강하게 박동하고 그 용광로는 더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의 결과는 아직 저 멀리 메마른 지구에서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어머니 별의 근본적인 신진대사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불타는 별의 심장, 즉 핵융합의 대장간에 집중하는 동안 지구에서 온 물이 남긴 또 다른 중요한 유산, 즉 산소는 자신만의 조용하고도 묵직한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수소 플라스마가 핵융합의 연료가 되어 별의 신진대사를 가속하는 동안 산소는 이 위대한 연극에서 전혀 다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배우가 아닌 무대 자체를 바꾸는 무거운 장막과도 같았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태양 내부의 에너지 전달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태양은 균일한 가스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양파처럼 여러 겹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층마다 에너지를 외부로 전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가장 안쪽, 즉 전체 방향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심화에게서는 핵융합을 통해 감마선 형태의 괴너지 광자가 생성됩니다. 이 광자들은 곧장 바깥으로 날아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복사층이라 불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밀도가 높은 플라스마층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광자 하나가 중심 핵을 탈출하여 다음 층으로 나아가기까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광자는 몇 마이크로미터를 나아가다 플라스마 입자에 흡수되고 잠시 후 다시 방출되기를 끝없이 반복합니다. 마치 수십억 개의 핀볼 기계 속을 헤매는 구슬처럼 말이죠. 이 무작위적인 주정뱅이 걸음 때문에 중심핵에서 생성된 에너지가 복사층을 통과하여 다음 층에 도달하기까지는 평균적으로 17만 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복사층 바깥, 즉 태양 방형의 약 70%부터 표면까지는 대류층이 펼쳐집니다. 이곳은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플라스마가 복사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흡수하여 가두게 됩니다. 그 결과 이곳의 에너지 전달 방식은 복사가 아닌 대류가 됩니다. 마치 냄비 속에 물이 끓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복사층에서 에너지를 받아 뜨거워진 플라스마 덩어리는 밀도가 낮아져 거대한 거품처럼 표면을 향해 솟아오릅니다. 표면에 도달한 플라스마는 에너지를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고 식어서 다시 밀도가 높아져 냄비의 가장자리처럼 태양의 깊은 곳으로 가라앉습니다. 우리가 태양 표면에서 관측하는 쌀알문에는 바로 이 거대한 대류세포의 꼭대기 부분입니다. 이제 지구에서 온 산소가 이 복잡한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봅시다. 산소 원자핵은 수소 원자핵, 즉 양성자 하나보다 16배나 더 무겁고 헬륨 원자핵보다도 4배나 더 무겁습니다. 이 무거운 원소들은 태양의 대기 속으로 섞여 들어간 후 중력의 법칙에 따라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더 깊은 곳을 향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마치 물과 기름을 섞었을 때 시간이 지나면 무거운 물이 아래로 가라앉는 것과 같습니다. 수천 년, 수만 년에 걸쳐 지구의 모든 바다에서 온 산소는 태양의 거대한 대류층을 통과하여 복사층과의 경계면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태양의 투명도, 즉 불투명도에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산소와 같은 무거운 원소들은 수소나 헬륨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광자를 흡수하고 산란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산소는 태양 내부를 여행하는 빛에게는 더 뚫고 나가기 힘든 일종의 안개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산소가 복사층 상층부에 축적되면서 이 지역의 불투명도는 이전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중심핵에서 올라오는 에너지는 이제 이 새로운 산소 안개층에 의해 이전보다 더 효과적으로 가로막히고 그 지역에 열이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이 지역의 온도 구배가 급격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특정 임계점을 넘어서면 이전까지는 안정적으로 복사를 통해 에너지를 전달하던 이 층이 더 이상 그 방식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마치 조용히 흐르던 강물이 댐에 막혀 끓어오르기 시작하듯 이 지역에서도 대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즉, 대류층의 경계가 이전보다 더 깊은 곳까지 안쪽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양의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조용한 혁명입니다. 지구의 물은 단지 태양의 연료를 보충해 준 것만이 아니라 그 엔진의 구조 자체를 재설계한 셈입니다. 이 변화는 우리에게 항성 종족이라는 개념을 통해 별의 삶과 죽음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천문학자들은 별들을 그들이 포함하고 있는 무거운 원소, 즉 금속의 양에 따라 세대별로 분류합니다. 우주 초기에 태어난 종족3 항성은 수소와 헬륨만으로 이루어진 순수한 별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죽으면서 처음으로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 우주에 퍼뜨렸고 그 잔해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 별들, 즉 종족 2 항성은 약간의 금속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양과 같은 종족 1 항성은 그 이전 세대 별들이 수십억 년에 걸쳐 만들어낸 금속들을 풍부하게 물려받고 태어난 가장 젊은 세대의 별입니다. 별의 내부에 금속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는 그 별의 색깔과 크기, 수명, 그리고 궁극적인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금속은 별의 불투명도를 높여 내부 구조와 에너지 전달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구의 물을 태양에 붓는 행위는 인위적으로 우리 태양의 금속 함량을 아주 약간이지만 높여서 그 진화의 경로를 미세하게나마 바꾸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별의 유전자를 조작한 셈입니다. 산소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류층이 더 깊어지면서 이전에는 안정되어 있던 복사층의 일부가 이제는 격렬한 대류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 새로운 대류는 중심핵에서 헬륨으로 변환된 재해를 이전보다 더 효율적으로 바깥으로 퍼내고 바깥층의 신선한 수소 연료를 중심핵으로 더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태양의 핵융합 엔진은 이제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지구의 바다에서 온 하나의 산소 원자는 태양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지극히 미미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미미한 존재들이 수십억, 수조 개가 모였을 때 그들은 시스템 전체의 구조와 작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나비 효과의 우주적 버전입니다. 하나의 작은 변화가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개별적인 행동은 과연 얼마나 중요할까요? 거대한 사회나 역사라는 시스템 속에서 나 하나의 선택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시스템 전체의 불투명도를 바꾸고 새로운 대류를 일으키고 역사의 경로를 바꾸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산소는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별의 심장으로 직접 들어가는 대신 그 주변의 에너지 흐름을 조절하는 중요한 조절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것은 태양을 더 불투명하게,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더 밝게 타오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지구의 눈물은 이제 별의 빛을 조절하는 렌즈가 되었습니다. 태양의 내부에서 일어난 조용한 혁명은 이제 그 결과를 별의 표면을 통해 온 우주에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중심핵에 강화된 핵융합과 산소가 만들어낸 새로운 내부 구조. 이 두 가지 변화가 만들어낸 추가적인 에너지는 수십만 년에 걸친 긴 여행 끝에 마침내 태양의 표면, 즉 광구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알던 태양은 영원히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밝기, 즉 광도의 증가였습니다. 태양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빛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전구의 와트 수를 높인 것처럼 단조로운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빛의 질 자체가 변했습니다. 더 뜨거워진 핵융합은 더 높은 에너지의 감마선 광자를 만들어냈고, 이 광자들이 수십만 년에 걸쳐 표면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이전보다 더 높은 에너지, 즉 더 짧은 파장의 가시광선으로 변환되었습니다. 이것은 태양의 색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별의 색깔은 그 표면 온도를 알려주는 정확한 지표입니다. 상대적으로 차가운 별은 붉은색을 띠고 온도가 올라갈수록 주황색, 노란색, 그리고 마침내 가장 뜨거운 별들은 푸른빛이 도는 흰색으로 빛납니다. 우리가 알던 태양은 약 5,500도의 표면 온도를 가진 안정적인 노란색 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가된 연료와 더 효율적인 엔진 덕분에 그 표면 온도는 수백, 수천 도나 더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 태양의 색깔은 우리에게 익숙했던 부드러운 황금빛을 잃고 훨씬 더 강렬하고 날카로운 푸른빛이 감도는 눈부신 흰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원숙한 중년의 별이 자신의 모든 지혜는 그대로 간직한 채 다시 혈기왕성한 청년의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지구의 물은 별에게 시간을 거스르는 묘약을 선물한 셈입니다. 이러한 별의 변화는 헤르츠스프롱 러셀 도표라는 천문학자들이 별의 일생을 연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위대한 지도 위에서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 도표는 별의 밝기 광도와 표면, 온도 색깔을 기준으로 모든 별들의 위치를 표시한 일종의 별들의 인구 조사, 차트입니다. 대부분의 별들은 이 도표 위에서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계열이라 불리는 긴 띠 형태의 영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합니다. 주계열은 별이 자신의 일생 중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안정적인 청장년기에 해당합니다. 별은 이 주계열 위에서 수소 핵융합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태양 역시 이 주계열의 중간쯤에 위치한 평범한 구성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구에 물을 쏟아부은 행위는 우리 태양을 이 안정적인 경로에서 살짝 이탈하게 만들었습니다. 추가된 연료와 높아진 온도로 인해 우리 태양은 헤르츠스프롱 러셀 도표상에서 주계열을 따라 살짝 위쪽 그리고 왼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즉, 더 밝고 더 뜨거운 별들이 위치한 영역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우리는 의도치 않게 우리 별의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을 방해하고 그 진화의 시계를 잠시나마 거꾸로 돌려놓은 셈입니다. 더 뜨거워진 별은 필연적으로 더 커집니다.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복사압이 강해지면서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중력과 새로운 평형을 이루기 위해
별은 약간 팽창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수십억 년 후에 일어날 적색 거성으로의 팽창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미미한 변화이지만 분명 태양의 직경은 이전보다 몇 퍼센트 더 커졌습니다. 별의 숨결, 즉 태양풍 역시 더 거칠고 뜨거워졌습니다. 더 많은 에너지가 표면에서 방출되면서 더 많은 양의 플라스마 입자들이 더 빠른 속도로 우주 공간으로 뿜어져 나갔습니다. 이미 수수께끼처럼 뜨거웠던 코로나는 아마도 더 뜨거워지고 그 영역 또한 더 멀리까지 확장되었을 것입니다. 이 새롭고 젊어진 태양의 모습을 물이 사라진 메마른 지구에서 바라본다고 상상해 봅시다. 하늘에는 이제 익숙한 노란색 태양이 아닌 눈을 똑바로 쳐다보기 힘들 정도로 눈부신 푸른빛의 흰색 별이 걸려 있을 겁니다. 이 별의 모습을 더욱 기묘하게 만드는 것은 주변 감광이라는 현상의 변화일 겁니다. 보통 별의 원반을 보면 중심부가 가장자리보다 더 밝게 보입니다. 이는 우리가 원반의 중심부를 볼 때 별의 더 깊고 뜨거운 대기층을 직접적으로 보기 때문이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더 얕고 상대적으로 차가운 대기층을 비스듬히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태양의 대기가 전체적으로 더 뜨거워지고 더 격렬하게 대류하면서 이 주변 감광 효과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입니다. 어쩌면 원반의 가장자리가 이전보다 더 선명하게 보이거나 혹은 푸른빛이나 보랏빛의 얇은 테두리가 둘러진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변화한 별의 모습을 더욱 신비롭게 만드는 미묘한 디테일입니다. 이 모든 변화를 목격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의 개념에 대한 깊은 철학적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태양의 중심핵에서 일어난 변화가 표면에 도달하기까지는 수십만 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표면에서 일어난 변화, 즉 새로운 빛이 우리의 메마른 지구에 도달하기까지는 빛의 속도로도 8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즉 태양이 이미 푸른빛에 별로 변한 후에도 지구에서는 8분 동안 여전히 과거의 노란색 태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현재란 무엇일까요? 실제란 사건 그 자체에 의해 정의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의해 정의되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그 빛을 보기 전까지 그 변화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과연 그 변화는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별의 변화는 그 빛이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망원경에 닿는 순간에야 비로소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우리의 현실은 언제나 8분 전의 과거인 셈입니다. 마침내 8분의 시간이 흐르고 새로운 빛이 도착했습니다. 이제 메마른 지구의 하늘에는 새로운 별이 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크고 더 뜨거우며 더 푸르고 더 강력한 별. 그것은 자신이 집어삼킨 물의 기억으로 만들어진 장엄한 기념비입니다. 이 새롭고 난폭해진 별은 한때 자신의 집이었던 죽은 행성과 그리고 태양계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변화의 서곡은 끝났고 이제 그 결과가 연주될 차례입니다. 새로운 태양의 빛이 8분의 시간을 여행하여 마침내 물이 사라진 메마른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그 첫 번째 여명은 우리가 기억하는 그 어떤 아침과도 달랐습니다. 더 이상 생명을 깨우는 부드럽고 따스한 황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색을 날려버리는 날카롭고 차가운 푸른빛이 감도는 백색광이었습니다. 그림자는 잉크처럼 검고 선명했으며 희미하게 남아있던 얇은 대기 속에서 하늘은 창백한 보라색으로 빛났습니다. 그것은 축복의 빛이 아니라 해부용 칼날처럼 차갑고 정밀한 모든 것을 드러내고 살균하는 빛이었습니다. 이 새롭고 가혹한 빛의 첫 번째 희생자는 지구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보호막, 바로 대기였습니다. 지구의 바다가 사라지면서
대기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었던 수증기와 그 수증기가 만들어내던 구름과 기상현상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대부분이 질소, 그리고 약간의 다른 기체들로 이루어진 얇고 무력한 공기층뿐이었습니다. 더 뜨거워진 태양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자외선을 방출했습니다. 이 괴너지 광자들은 지구 대기 상층부의 질소 분자들과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이 충돌은 분자들에게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전달했습니다. 마치 당구공을 세게 쳤을 때처럼 에너지를 얻은 질소 분자들은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 중 일부는 행성의 중력을 뿌리치고 우주 공간으로 영원히 탈출할 수 있는 속도, 즉 탈출 속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광증발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행성의 대기가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끓어서 증발해버리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폭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수만 년에 걸쳐 지구의 하늘은 한 분자, 한 분자씩 자신의 몸을 우주라는 거대한 진공 속으로 내어주었습니다. 마치 아주 느린 속도로 새어나가는 풍선처럼 지구의 대기는 점점 더 얇아졌습니다. 하늘의 보라색은 점점 더 옅어졌고 마침내 검은 우주의 배경과 거의 구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행성은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대기가 사라지면서 지표면은 이제 태양의 모든 분노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한때 오존층이라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막아주었던 치명적인 자외선이 이제 아무런 방해 없이 지표면을 직접 강타했습니다. 이 자외선은 가장 완벽한 살균제였습니다. 흙 속에 잠들어 있던 마지막 미생물의 포자, 바위 틈에 남아있던 유기분자의 마지막 흔적까지 생명이 남긴 모든 미세한 기억들이 이 빛의 불길 속에서 분해되고 지워졌습니다. 한때 생명을 키웠던 바로 그 빛이 이제는 생명의 모든 가능성을 과거에서부터 지워버리는 지우개가 되었습니다. 이 끊임없는 폭격 아래 행성의 색깔 자체도 변해갔습니다. 다채로운 색조를 띠던 암석과 토양은 수만 년에 걸친 강렬한 방사선 표백 작용으로 인해 그 색을 잃고 유령처럼 희고 창백한 색으로 바래져 갔습니다. 지구는 이제 붉은 화성이 아닌 잿빛 수성과 더 닮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빛은 훨씬 더 미묘하고 기묘한 방식으로 행성의 운명에 개입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야르콥스키 효과라 불리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빛이 아주 미세한 힘, 즉 추력을 가할 수 있다는 원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태양을 마주한 행성의 낮 쪽은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행성이 자전하면서 이 뜨거워진 부분이 전역이 되어 행성의 뒷면으로 돌아갈 때 그동안 흡수했던 열을 적외선 복사의 형태로 다시 방출합니다. 이 복사는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방향으로 더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마치 아주 약한 로켓 엔진처럼 행성을 아주 미세하게 밀어내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이 힘은 너무나도 미미하여 평상시의 지구에서는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뜨거워진 태양 아래에서 행성의 낮과 밤의 온도 차이는 극단적으로 벌어졌습니다. 낮 쪽은 수백 도로 끓어오르고 밤 쪽은 영하 수백 도로 얼어붙었습니다. 이 극심한 온도 차이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열복사 불균형, 즉 더 강한 야르콥스키 효과를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수백만 년, 수억 년의 시간 동안 이 빛이 만들어내는 유령 같은 손길은 어쩌면 이 죽은 행성의 공전 궤도를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바꾸어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빛은 자신이 파괴한 행성의 장래 행렬을 아주 느리고 부드럽게 밀어주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빛의 역설적인 본질에 대해 깊이 사색하게 합니다. 빛은 우리 이야기의 영웅이었습니다. 광합성, 즉 빛을 생명으로 바꾸는 과정은 지구 생태계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기반이었습니다. 빛은 지식과 선함, 그리고 창조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 그 어떤 필터도 없이 압도적인 양으로 쏟아지는 순수한 빛은 대기를 벗겨내고 표면을 살균하며 과거를 지우는 무자비한 파괴의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에는 근본적인 균형이라는 것이 존재하여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너무 과하면 파괴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영양분을 주는 선물과 우리를 파괴하는 힘 사이의 경계는 단지 양의 문제일 뿐일까요? 이 질문은 비단 빛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식, 사랑, 권력, 우리 삶의 모든 위대한 힘들은 그 양이 조절되지 않았을 때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심오한 진리를 이 텅 빈 행성은 우리에게 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만 년에 걸친 정화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지구는 대기가 없는 완벽하게 살균된 암석 덩어리입니다. 표면은 하얗게 바랜 갈라진 사막이 되어 낮에는 불지옥 같은 열기 속에서 밤에는 얼음 지옥 같은 추위 속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때 자신이 품었던 생명을 기리는 거대한 묘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새롭고 눈부신 태양이 빛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사랑, 즉 빛으로 의도치 않게 자신의 자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부모처럼 말입니다. 이제 이 강력해진 별의 영향력은 이 죽은 행성을 넘어 태양계의 다른 형제들에게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남겨둔 메마른 지구는 이제 새로운 태양 아래에서 침묵하는 묘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작한 변화의 파동은 이 작은 행성의 경계를 넘어 태양계라는 거대한 연못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행성의 물을 별에게 바친 행위는 단지 두 천체 사이의 관계만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태양계라는 하나의 거대한 가족 전체의 역학관계를, 그 미묘한 힘의 균형을 영원히 재조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시점을 다시 한번 우주로 옮겨 새로운 태양계의 가족 사진을 조망해 봅시다. 가장 먼저 태양과 가장 가까운 내행성들은 강화된 별의 숨결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본래도 대기가 거의 없이 태양의 열기에 구워지고 있던 수성은 이제 그 표면의 온도가 더욱 치솟아 특정 지역에서는 암석이 납처럼 녹아내리는 강이 흘렀을지도 모릅니다.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라는 온실, 담요에 쌓여 이미 지옥과도 같았던 금성은 더 강력해진 태양 에너지로 인해 그 온실 효과가 더욱 폭주하여 표면의 압력과 온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치솟았을 겁니다. 한때 생명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고 여겨졌던 붉은 행성, 화성은 가장 슬픈 운명을 맞이했을 겁니다. 화성은 아주 오래전 자신의 행성 핵이 식어버리면서 강력한 자기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수십억 년에 걸쳐 태양풍에 의해 자신의 대기를 서서히 하지만 꾸준히 우주 공간으로 빼앗겨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해진 태양풍이 불어닥치면서 이 대기 탈출 과정은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되었습니다. 화성의 얇은 대기는 이제 몇만 년이 아니라 불과 몇천 년 만에 완전히 벗겨져 나갔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이웃 행성의 죽음을 재촉한 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양계의 외곽, 거대한 가스 행성들이 있는 곳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이 거인들에게 강력해진 태양풍은 위협이라기보다는 그들의 힘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배경과도 같았습니다. 목성과 토성은
지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기장은 행성 주위에 자기권이라 불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이 자기권은 태양풍이라는 거센 항성 폭풍을 막아내는 방패와도 같습니다. 이제 더 강력해진 태양풍이 이 방패를 강타하자 자기권은 그 힘에 반응하여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을 마주한 쪽의 자기권은 이전보다 더 강하게 압축되어 행성에 더 가깝게 찌그러졌습니다. 반면 행성의 반대편으로는 태양풍에 의해 길게 쓸려나가 이전보다 훨씬 더 길고 역동적인 자기장 꼬리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격렬한 상호작용은 자기장의 선을 따라 행성의 극지방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입자들의 양을 극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그 결과 목성과 토성의 하늘에 펼쳐지던 장엄한 오로라는 이제 이전보다 수백 배는 더 밝고 화려하게 그리고 더 넓은 지역에 걸쳐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두 거인들은 별의 분노에 맞서 자신들의 방패를 더욱 굳건히 하고 그 힘을 과시하는 축제를 벌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장 심오하고도 거대한 변화는 우리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태양계의 가장 바깥쪽 경계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태양풍이 미치는 영향권, 즉 태양권이라 불리는 거대한 거품 전체가 팽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태양권은 태양풍이 성간 물질, 즉 별과 별 사이의 희미한 가스와 먼지와 만나 충돌하면서 그 속도가 급격히 느려지는 말단 충격이라는 경계면까지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태양계의 실질적인 국경입니다. 더 강력해진 태양풍은 이 국경을 바깥쪽으로 성간 공간을 향해 더 멀리까지 밀어냈습니다. 태양이라는 왕국의 영토가 그 보이지 않는 국경선이 더 넓어진 것입니다. 이 기묘한 상상 속에서 우리는 아주 외롭고도 시적인 장면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인류가 아주 오래전에 쏘아올린 무인 탐사선 보이저 수십 년에 걸친 긴 여행 끝에 마침내 말단 충격을 통과하여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성간 공간에 진입했던 이 위대한 여행자는 이제 자신의 뒤에서 팽창해온 태양권의 경계가 자신을 다시 따라잡는 것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성간 공간으로의 탈출에 성공했다고 생각한 순간 다시 태양계의 품 안으로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보이저호는 자신이 떠나온 고향이 자신을 놓아주지 않는다는 기이하고도 서글픈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을 겁니다. 태양계 전체가 이처럼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며 요동치고 있습니다. 행성들의 대기, 자기장, 심지어 태양계의 경계선까지 모든 것이 우리가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에 의해 생긴 파문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평형이라는 우주의 근본적인 성질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화학에서 르 샤틀리에의 원리는 평형 상태에 있는 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가해지면 그 시스템은 변화의 효과를 상쇄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새로운 평형을 찾는다고 설명합니다. 태양계 역시 하나의 거대하고 복잡한 동적 평형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지구의 물이라는 이 시스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변수를 강제로 주입했습니다. 그 결과 시스템은 일시적인 혼돈에 빠졌지만 이내 각각의 구성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그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규칙에 맞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새로운 평형 상태를 스스로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동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질서를 향한 엔트로피의 법칙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균형을 찾으려는 경향성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혼돈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한 형태의 질서가 무너지고 다음 형태의 질서가 자리 잡기까지의 지극히 자연스럽고 일시적인 과도기일 뿐은 아닐까요? 이제 태양계는 새로운 균형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이전보다 더 가혹하고 더 밝으며 더 넓어진 시스템입니다. 안쪽 행성들은 더 바싹 구워졌고 바깥 행성들의 방어막은 더 굳건해졌으며 태양의 왕국은 그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지구의 물은 단지 지구와 태양만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태양계라는 이웃 전체의 세력도를, 그 미묘한 관계의 지도를 다시 그린 우주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점은 새롭게 평형을 찾은 태양계를 떠나 그보다 더 높은 곳, 즉 시간과 공간의 시작과 끝을 모두 아우르는 우주적 관점으로 이동합니다. 우리가 상상 속에서 펼쳐보았던 이 모든 사건, 즉 한 행성의 눈물이 별을 잠시나마 더 밝게 빛나게 한 이 이야기는 물질의 우주적 순환이라는 더 거대한 서사 속에서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어쩌면 물이나 태양이 아니라 물을 이루고 있던 수소와 산소 원자 그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이야기의 시작점이 된 물 한 잔 속의 수소 원자들은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 우주가 태어난 첫 몇 분 안에 만들어진 우주의 가장 오래된 장자입니다. 그들은 빅뱅의 불길 속에서 태어나 수십억 년 동안 원시 우주의 어둠 속을 떠돌았습니다. 반면 그 물의 다른 구성원인 산소 원자들은 훨씬 더 극적인 출생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산소는 빅뱅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태양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존재했던 태양보다 수백 배는 더 무거웠던 거대한 1세대, 별의 심장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거대한 별은 수백만 년의 짧고 굵은 삶 동안 자신의 핵융합 용광로 속에서 수소를 헬륨으로, 헬륨을 탄소로, 그리고 마침내 탄소를 산소로 변환시키는 연금술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장엄한 초신성 폭발로 자신의 삶을 마감했을 때 비로소 자신이 평생에 걸쳐 만들어낸 이 무거운 원소들을 우주 공간 전체에 선물로 흩뿌렸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기원을 가진 고아 원자들, 즉 빅뱅의 아들인 수소와 별의 딸인 산소는 수십억 년의 긴 여행 끝에 우리 태양계를 형성한 거대한 성운 속에서 운명적으로 재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구라는 작은 행성 위에서 물이라는 이름으로 결합하여 생명이라는 기적의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기적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몸속을 흐르는 물은 실은 빅뱅의 기억과 까마득한 옛 별의 유산을 동시에 담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책인 셈입니다. 우리가 상상 속에서 행한 일은 바로 이 기나긴 순환의 고리에 인위적으로 개입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물 분자들을 그들의 고향, 즉 별의 용광로 속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수소는 다시 핵융합의 연료가 되어 새로운 빛을 만들었고 산소는 별의 구조를 바꾸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십억 년 후 우리 태양이 자신의 삶을 마감하고 적색 거성이 되었다가 행성상 성운으로 자신의 몸을 우주에 되돌려줄 때 지구에서 왔던 바로 그 수소와 산소 원자들 역시 태양이 평생에 걸쳐 만들어낸 다른 무거운 원소들과 함께 다시 한번 성간 공간으로의 긴 여행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주 먼 미래에 그 원자들은 또 다른 성운의 일부가 되어 새로운 행성을 만들고 그곳에서 또 다른 형태의 생명을 잉태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것도 진정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단지 그 형태를 바꾸어 영원한 우주적 순환에 참여할 뿐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이 거대한 순환의 관점에서 보면
엔트로피, 즉 우주 전체가 서서히 무질서와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대한 법칙에 대한 작지만 의미 있는 저항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구의 물이라는 고도로 질서 잡힌 복잡한 시스템을 해체하여 태양이라는 또 다른 시스템의 에너지 출력을 일시적으로나마 증폭시켰습니다. 우리는 죽은 행성의 눈물을 가져다가 별이 더 뜨거운 열정으로 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쇠퇴를 향한 우주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잠시나마 더 밝게 타오른 하나의 불꽃, 물질 속에 숨겨진 잠재력에 대한 아름다운 증언이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변화는 일시적입니다. 태양은 추가된 연료를 언젠가는 모두 소모할 것이고 우리가 만들어낸 이 인디언 서머와도 같은 짧은 청년기를 마감하고 다시 자신의 자연스러운 진화 경로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개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아주 약간 더 빨리 적색 거성을 향한 길을 걷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남긴 변화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마지막 그리고 가장 심오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이 모든 별이 빛을 잃고 모든 물질이 붕괴하는 차갑고 텅 빈 열적 죽음이라면 우리가 만들어낸 이 아름답지만 일시적인 사건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영원한 어둠 속에서 잠시 타오른 하나의 아름다운 불꽃은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의미란 영원성 속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주의 진정한 가치는 그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상상한 이 이야기, 즉 물과 생명, 희생, 그리고 별의 일시적인 회춘에 대한 이 이야기는 이제 비록 아무도 들어주지 않더라도 우주 역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테피스트리 위에 잠시 수놓아졌던 아름다운 무늬였고 그 무늬의 아름다움은 그 지속 시간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완전한 가치를 지닙니다. 이제 우리는 이 태양계를 그 운명에 맡겨두고 떠납니다. 메마른 지구는 더 밝아진 별 주위를 계속해서 공전하고 다른 행성들은 새로운 평형 속에서 자신들의 춤을 이어갑니다. 우리의 사고 실험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 안의 물 한 잔에서부터 별의 심장까지 그리고 그 우주적인 결과까지 하나의 완전한 순환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우리에게 모든 것은 얼마나 깊고 경이롭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소두 아서익스파이 윈다운 이제 우리의 상상은 조용히 막을 내립니다. 당신의 의식을 광대한 우주에서부터 지금 당신이 누워있는 이 고요한 공간으로 천천히 되돌려오세요. 당신의 숨결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몸을 감싸고 있는 담요의 포근함과 당신의 머리를 받치고 있는 베개의 부드러움을 인지해보세요. 우리는 방금 별의 연금술과 행성의 운명을 가로지르는 여행을 했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당신의 방 안에 있습니다. 밤의 정적이 당신을 따뜻하게 위로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당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곳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 우리는 이 작은 행성 위에서 잠시나마 같은 우주적 꿈을 꾼 밤의 동반자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잠시나마 우주적인 평온함을 선사했다면 잠들기 전에 당신의 생각을 조용히 남겨주세요. 당신의 작은 메아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잔잔한 위로의 파동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모든 상념을 내려놓고 당신의 의식이 고요한 잠에 바닷속으로 부드럽게 잠겨들도록 허락하세요. 제 목소리의 마지막 울림이
당신을 가장 달콤한 꿈의 항구로 안내하는 고요한 뱃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편안히 주무세요. 나의 동반자여, 당신이 언제 어디에 있든 달콤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